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말한 지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성폭력을 당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정의당이 성폭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의당은 강 전 대표가 요구한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문도 배포했는데 강 전 대표는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북한 내 신규 발열자는 27만 명으로 사망자도 6명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약품 공급에 북한 인민군이 동원된 가운데 고려항공 항공기도 중국 선양에서 방역 물자를 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2주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 금남로에서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100여 명과 함께 참석합니다. 루나재단이 폭락 사태 전 사들인 4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이미 다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돼 투자자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습니다. 국내 피해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단기 급등을 노리고 루나 초단타에 나서는 투기 거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이미 관람 신청 접수가 23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 관람일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개방 일주일 된 모습을 MBN이 하늘에서 담아봤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사이좋은 모습은 만 하루 만에 끝나는 걸까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결국 임명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함께 임명했는데 이제 국회에 인준이 필수인 총리를 빼면 현재 남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한 명뿐입니다. 고민 중인 걸까요? 아니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카드와 맞바꾸려는 걸까요?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자 곧바로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의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로써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재송부 기한도 넘겼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은 인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정 후보자를 설득해 데려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퇴한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도 물색 중이지만 마땅한 인사가 없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장관 임명을 완료했지만 6개 부처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내팽개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한동훈 이 둘 중 한 명은 낙마시키는 게 목표였으니만큼 당장 오늘로 지명 45일째를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측근 중 측근을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고도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표 의회주의는 대통령주의였다며 이번 인사참사는 의회는 물론 시민의 뜻과도 어긋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루던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 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부정적인 기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향후 그러면 국정을 제대로 될까라는 굉장히 우려가 싶습니다.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심화하며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첫 마디는
상식과 정의를 내세운 검찰의 탈정치화였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면 매한 가지라 이거죠. 한 장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듯 법무부에는 시민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의식한 듯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이전 정권에서 사라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어진 소임을 다했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앞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등도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간부들의 줄사표는 시작됐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의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후속 인사를 주도할 검찰국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가 유력합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과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권순정 부산 서부지청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 앞에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후속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전동차는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 여자아이의 가슴을 밀쳐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다. 이런 시를 쓰고 또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왔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였는데 윤 비서관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어버렸죠. 윤 비서관은 공식 사과하면서도 성추행 의혹은 부풀려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먼저 성비위 의혹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부풀려졌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생일빵이라는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 하얀 와이셔츠에 그 초콜릿 케이크인가 얼굴에 케이크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그래서 버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야당에서는 도덕성 결여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여당에서도 사과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리 1급 총무비서관이 성비위자가 임명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것을 비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 탁현민 비서관과 관련되어진 예가 있었는데요. 과거의 일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 일부에서는 능력 중심 기조에 맞다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검에서 했던 그 업무와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총무비서관에서 하는 업무가 일맥상통하고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눈높이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도덕불감증에 빠졌다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성폭력 피해를 지도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정의당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당시 강 전 대표도 성폭력은 아니라고 했고 사과문도 받아들였으니 묵살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성폭력을 당했고 그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당에 알렸는데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할 테니 이번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폭로 하루 만에 정의당은 해당 위원장이 자리에 앉다 강 전 대표를 밀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공개 대표단 회의를 열었고 성폭력은 아니지만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엄중 경고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강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공개 사과문을 받아 전달했다며 묵살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대표는 사과문을 확인한 후 내용이 괜찮고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에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강 전 대표는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해당 위원장을 6일 지방선거 지역단체장 후보로 공천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성폭력으로 처리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심사에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강 전 대표는 청년 정의당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해당 당직자는 주요 당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정의당은 해당 건은 지난 13일 당기위원회에 제소됐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정의당의 발표 이후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의 해명 자체가 바로 2차 가해라며 재반박했습니다. MBN이 강 전 대표와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요. 강 전 대표는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정의당 주장을 반박하며 당시 성폭력 발생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정의당 해명 2시간 후 SNS에 조목조목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강 전 대표는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며 성폭력을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표현하고 제가 그 용어를 썼다고 주장한 것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첫 번째 성폭력 사건에 대해 허벅지에 2차례 손을 댔다는 등 당시 구체적 상황을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함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 전 대표는 11월 22일 선대위 회의에서 여 대표가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가 반박에 정의당의 젠더인권특위위원장으로 사건 초기 강 전 대표와 통화를 했던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강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여기진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느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주장이 상반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 전 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선대위 비공개 회의 때 어떤 성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말을 했고 당시 명확히 성폭력 사건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시 있었던 11월 20일 공식 선대위 회의에서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이것은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의당과 강 전 대표 주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당분간 상황은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 갈등이 아주 심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죠. 이 참석을 놓고도 국회에서 신경전이 아주 대단했다면서요. 네, 정부 추경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국토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없이 임명된 원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4명을 임명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청문회 당일만 잘 모면하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소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고 발목 잡게 하는 이 구태에 대해서 결국 원 후보자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김혜재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는 어떻게 못 열린 겁니까?
그래도 양당 간사가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30분 만에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다만 원 장관은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원 장관 대신 차관들에게만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임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분이 또 국회에 나왔다고요? 네, 질병관리청장으로 4년 10개월 근무한 정 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역수장으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정 청장의 흰머리와 해진 구두 등은 코로나 극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지난 1년 6개월을 인내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또다시 방역 강화를 요청드려 대단히 송구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도 머리색이 변한 정 청장의 사진 2장이 담긴 글을 SNS에 포스팅하며 노고에 대한 감사를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후임에 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 청장의 후임으로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네. 백 교수는 안철수 전 위원장의 1년 후배이자 안 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안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부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새로운 방역 정책을 설계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 가사를 외우느라 애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5.18 기념식에 함께 참석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노래를 외워서 같이 부르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대통령들이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시면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재창 방식이라 노래가 나오자 나지막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 진영 반발이 나오자 그 다음에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래가 흘러나와도 특별한 반응 없이 다른 곳을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합창을 재창 형식으로 바꿨고 주변과 손을 맞잡고 힘차게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알려졌던 만큼 이번 재창에서는 역대 보수 정권 대통령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달 말에는 국회 원구성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바뀌게 될 텐데 민주당 내에서 이것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가 봅니다. 네, 국회의장은 일반적으로 다수당에서 배출하는 것이 관례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선 5선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의원, 4선 우상호 의원 4파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국회의장으로 협치보다는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을 외치는 강한 입법부를 내세우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역대 최저이고 사회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의장 경선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보였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의 화합과 지선 승리가 중요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우상호 의원은 좀 의외네요. 예전에 박병석 그리고 김진표 이 두 의원이 서로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먼저 박 의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 의원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우상호 의원인데 본인이 후보로 나섰네요. 예, 한번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신규 발열자는 27만 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난 56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 고려항공 소속 50톤급 수송기 석 대가 중국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약품을 실어가기 위해서요. 남측의 의약품 제의엔 답하지 않으면서 중국엔 손을 벌린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만 하루 동안 발생한 북한 내 발열자는 27만여 명, 사망자는 6명입니다. 누적 발열자는 148만여 명으로 이 중 66만여 명이 치료 중이라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지역별 환자를 살펴보면 평양에서만 약 20만 명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24시간 의약품 공급에 북한군을 투입했고 고려항공 소속 50톤급 대형 수송기 3대가 중국 선양공항에서 의약품을 싣고 돌아왔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슷한 시각, 중국과 북한은 위기 때 돕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고 에둘러 시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TV는 연이틀 재난방송을 이어갔습니다. 모관이나 코안 세척은 0.5% 정도의 연한 소금물이나 중조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신문도 식염수 양치, 혀 닦기 등을 증상 완화책으로 소개하는 등 방역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소금물 양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북한이 더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게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이다. 우리 정부가 보낸 코로나 방역협조 통지문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직접 지원이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그럼 5월로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 연기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 군은 북한에서 민간보다 군 내부가 상대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대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또한 핵실험을 해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 내부의 코로나19는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덜 심각한 수준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북한군의 코로나 여파가 미비하다면 핵실험이 강행될 것 같냐는 질문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핵실험의 시기,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을 예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못 나오면 연기될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하기. 큰 틀의 핵실험 준비는 끝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심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7차 핵실험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인도주의적 코로나 지원의 대원 측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말한 대로 하면은 7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 장관께서는 거의 전쟁을 준비할 정도로 갔어야 돼요. 근데 느닷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북한 군과 북한 주민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였다고 보고했고 20초 단위로 세 발 쐈어요. 예.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중대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400km까지 가면은 대구까지 사거리가 가는데 중요한 도발이다 아니다 이것하고 대통령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첫 도발이었지만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내일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는 전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2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했었죠.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42년 전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광주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통제가 된 이곳 금남로에는 지금 이 시각 현재 약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 6시부터 민주대행진과 5월 풍물굿이 이어졌고 방금 전야제 행사가 막을 올렸는데요.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규모 행사가 열리면서 어느 때보다 광주의 추모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오늘 40주년 추모제도 열렸다면서요. 네, 해마다 5.18 하루 전날인 17일에는 추모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추모제에는 5.18 3단체인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회원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추모 의식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습니다. 5.18 희생자 유족들은 추모사 낭독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4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슬픔과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일부 장관들도 참석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게 가사를 미리 외우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아까 전해드렸죠.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100여 명이 가는 건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특별 열차를 타고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100여 명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고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5.18 묘역을 찾았다가 사과문만 낭독한 뒤 발걸음을 돌렸고 지난 2월에도 추모탑 앞에서만 추모를 했습니다. 저는 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방문할 때는 꼭 민주모역을 찾아서 제가 예를 갖추고 인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초청 대상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개인 자격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광주 전남 지역 발전 계획을 언급할 예정이어서 복합 쇼핑몰 유치 등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톤 화물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 16명이 다쳤는데 이 트럭은 갓길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출근 시간 2차선 도로 한쪽에 화물트럭 한 대가 비스듬히 멈춰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귀포시 광평교차로 인근 평화로에서 5톤 화물트럭과 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43살 남성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버스에 타 있던 승객 30여 명 가운데 1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으로 트럭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경찰은 갓길에 정차했던 승용차가 차선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했고 화물트럭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반떼 차량이 원인 제공했는지가 좀 사고 중점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트럭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출소 2달 만에 훔친 차를 몰고 돌아다니며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달랑 2만 원을 훔치려고 창문을 깬 적도 있었죠. 다시 감옥에 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에 멈춰선 화물차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주차된 택시 앞에 서더니 손에 든 무언가로 운전석 창문을 가격합니다. 이 남성은 차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유리가 완전히 한쪽으로 다 깨져 있었어요. 거기를 차 문은 잠겨 있고 유리 깨고 위에 몸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남성은 주로 현금이 있을 법한 영업용 택시를 골라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고 몸을 집어넣어 돈을 훔쳤는데 경보음이 울릴까 봐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훔친 화물차를 타고 다니며 대전에서 택시 8대와 승용차 1대를 털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훔친 금품이 600만 원 어치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로 화물차의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다시 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에 출소를 해서 대전역 인근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고도 궁핍하고 또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은 남성을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태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이구, 국민 MC 송혜 씨가 떠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34년간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아왔던 송혜 씨가 최근 하차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1927년생인 송혜 씨는 올해 95세로 국내 최고령 방송인입니다. 네. 송혜 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는 최근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에게 이제 나도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부터 전국 노래자랑의 자랑인 야외 녹화가 중단됐죠. 그런데 거리두기 해제로 다음 달부터 야외 공개 녹화가 재개됩니다. 아무래도 송혜 씨에게 야외 장시간 진행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하차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영원히 계속해서 하실 것 같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를 보면 4월 초 2만 4천 명대로 뚝 떨어졌던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 일요일 기준 9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북동부를 중심으로 중서부인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달 500명에 불과하던 확진자가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드 등 일부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다시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지 약 2달 만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백신을 꽤 많이 맞았고 그리고 자연 면역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데 그럼 재확산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미국은 실내든 실외든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가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BA2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가량 높은 뉴욕 변이 BA 2.1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유. 델타 대유행 때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고 자연 면역을 획득했는데도 이런 이유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실외 마스크 해제 한 보름 정도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국내에서도 이 뉴욕 변이 감염 사례는 19건이나 확인됐습니다. 벌써요? 이에 더해서 또 다른 변이 BA4, BA5 유입도 오늘 처음 확인된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우리도 올 여름, 가을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4차 맞은 분들이 지금 뉴욕 변이에 감염된 사례들이 있을 정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감소 추세긴 하지만은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경각심 회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다시 이제 반등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오는 금요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성을 들어서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실내에서는 마스크가 필수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2.5kg요? 도미노면은 이렇게 하나 톡 건드리면 줄지어서 넘어지는 바로 그거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네네. 도심 한가운데에서 큰 벽돌이 하나씩 쓰러집니다. 광장을 거쳐 가정집 거실부터 마당, 그리고 우와. 학교 식당까지 정말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도미노쇼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 길이만 2.5km가 넘습니다. 아유. 걸어서 30분이나 걸릴 정도로 긴 거리인데 네. 이 이벤트는 영국 노폭주 노리치시에서 올해로 250제를 맞이한 지역 축제를 위해 준비한 특별 개막 행사입니다.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콘크리트 벽돌 무려 7천여 개를 세워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가게와 집 내부를 흔쾌히 제공했고요. 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다 쓰러지기까지도 한참 걸렸을 것 같습니다. 한편의 영화, 무슨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뭐를 더 멀리 높이 날린다는 한번 보실까요? 네네. 사람들이 모여서 종이 비행기를 힘껏 날립니다.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에서 지난 2006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6회째 열리는 종이 비행기 세계 대회가 열린 겁니다. 와. 전 세계 60개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오직 A4 용지 한 장만을 써서 접은 종이 비행기 하나로 승부를 펼치는 건데 예. 공기 역학 등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그리고 고개 비행 등 총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멀리 날리기에선 무려 약 61m를 날린 선수가, 오래 날리기에선 약 15초 동안 종이 비행기를 날린 선수가 승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60초 동안 예술적인 고개 비행을 보인 종목에선 우리나라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진짜 굉장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보기만 해도 예쁘네요. 야, 종이 비행기도 사실 과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내에서 61m를 날게 하죠? 지금까지 빅뉴스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장 폐지된 코인 테라와 루나를 개발한 권도형 대표는 4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8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비트코인 대부분을 이미 팔아서 남은 게 얼마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희망마저 무너진 거죠. 이 와중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단기 급등을 노리고 루나를 사고 파는 투기 거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루나 재단이 공개한 현재 보유 자산입니다. 열흘 전만 해도 비트코인 8만 개, 4조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폭락 사태를 거치며 겨우 313개 남았습니다. 재단이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신현성 공동 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20여 명가량을 모은 뒤 경찰서 등의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루나 가격이 1원 밑으로 떨어지며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1원 수준이라 1원만 올라도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초단타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거래소 루나 보유자는 폭락 사태 직후인 지난 13일 20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 사이 거래소는 100억 원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걸로 알려지며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계획을 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서 근데 그때 저희가 딱 나갔으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현황과 거래소들의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관람 신청 인원만 벌써 200만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죠. MBN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7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개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최대 3만 9천 명까지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는데요. 일요일인 22일까지 관람 예약은 이미 마감됐지만 관람 신청 접수가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던 만큼 대통령실은 다음 달 11일까지 관람일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청와대를 살펴보면 세 곳의 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문과 영빈문, 춘추문입니다. 우선 정문을 들어서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본관 건물이 보입니다. 본관 앞 대정원에서 오른쪽으로 대통령 관저와 상춘제가 보입니다.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이 머물던 곳인데 이제는 바로 앞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춘제는 국내 외 귀빈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양식을 소개하고 의전 행사나 비공식 회의를 하던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본관의 왼쪽에는 국빈 방문 공식 행사장이었던 영빈관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인 미남불, 그리고 매일 열리는 다양한 공연도 청와대의 볼거리입니다. 대통령의 집이자 일터로 대통령들의 7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청와대가 시민들의 다채로운 추억을 담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데 요즘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나돌았었죠. 이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 강 후보를 고발해 공방을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일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해 김은혜 후보와 싸우지 말고 김동연 후보와 싸워야지라고 했다고 강용석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가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통화 사실이 없다고 일절 부인했는데 강 후보는 재차 통화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상태라서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전혀 개입 이런 건 없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세력과 단일화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중도 확장, 청년 중도 확장이기 때문에 극단 세력과는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공방을 끝내려면 대통령이 강 후보를 고발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는 텃밭과 승부처인 충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는 각자 뭘 주장했을까요? 여당은 진정한 정권 교체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을 돌며 중원 공략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와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경합 중인 강원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정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윤석열 정권, 강원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부터 승부처인 충청권까지 고르게 공략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대선 때 지지에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였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제서야 이렇게 감사 인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주 전북대학교를 찾아 5.18 이세종 열사를 참배하고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당 지도부인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대전을 찾아 충청의 아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 베이징대 학생들이 한밤중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도 너무한 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입니다. 과거 베이징대는天安门 민주화 시위의 도화선이었죠. 중국 정부가 중국 내 SNS에서 관련 영상을 모두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밤중 학생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베이징대 완료 캠퍼스 재학생들이 학교 측의 무리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 갇혀서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는 상황. 그럼에도 학교가 기숙사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음식 배달까지 금지하려 하자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학교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음식 배달도 계속 허용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인 베이징대 학생들의 시위에 학교보다 더 놀란 건 중국 정부입니다.
베이징대는 지난 1989년 테난먼 민주화 시위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시위 영상은 트위터 등에선 찾아볼 수 있지만 중국 SNS인 웨이브나 바이두에선 관련 내용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봉쇄 정책으로 이미 중국 국민의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자칫 더 큰 동요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5,000, 50% in 3 weeks. Yeah. 1980년대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금융 사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하버드 출신 20대 청년 2명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죠. 하지만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라고 의심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들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40년 전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줄거리가 낯설지 않죠. 스탠퍼드대 출신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개발한 테라는 코인 한 개당 가치가 $1에 연동되게 설계됐습니다. 투자자에게 테라를 직접 달러로 환전해 주지는 않고 테라를 사서 예치하면 최대 20%의 이율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권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루나 테라의 가치가 폭락해 테라는 1코인에 14센트, 루나는 0.0002달러가 돼버렸죠. 물론 앞서가는 생각이 아쉽게 실패로 끝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시가총액 약 58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오늘에서야 테라가 개발된 지 4년이 흘러서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난 5년간 가상화폐 541종이 상장 폐지됐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권한이 없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피해 현황과 국내 거래소를 파악해보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가상화폐 규제를 담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발벗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상화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나온 건 없지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그럼 세상을 앞서 피해를 본 사람은 법의 도움 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요? 투자자 역시 수익률에 혹해서 묻지마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서가는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임은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를 꿈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58조 증발, 강 건너 불 보듯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세계 최고의 영화 축제인 칸 영화제가 개막합니다. 한국 영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이 두 편이 경쟁 부문에 초청됐는데요. 한국 영화가 기생충에 이어 또 황금 종려상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칸 영화제. 한국 영화 두 편이 경쟁 부문에 초청돼 기생충 이후 3년 만에 황금 종려상에 도전합니다.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를 다룬 브로커로 두 번째 황금 종려상을 노립니다.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7번째로 칸을 찾는 송강호가 나무 주연상을 거머쥘지도 주목됩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 인정받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저는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깐느 박이라는 애칭을 가진 박찬욱 감독은 4번째로 경쟁 부문에 올라 첫 황금 종려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6년 만에 신작 헤어질 결심은 박해일과 탕웨이가 주연을 맡았으며 변사 사건으로 만나게 된 형사와 사망자의 아내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스타가 된 이정재의 첫 연출작 헌트는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첫 연출작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초청받아서 너무 기쁜데 더구나
자기하고 같이 가가지고.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도 한국 영화 최초로 비평가 주간 폐막작에 선정되는 등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밀 가격이 올해만 60% 넘게 뛰었죠. 설상가상으로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마저 최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젠 식량이 무기가 된 겁니다. 우린 밀 자급률이 0.8%. 이러다간 라면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농산물 비축기지. 창고 안에 1톤짜리 수매용 자루가 3층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2020년에 수확한 국산 밀로 정부가 가격 안정 목적을 위해 재배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수매한 물량입니다. 이곳에 저장된 국산 밀의 양만 2,100여 톤입니다. 전국에 이런 비축기지가 14곳이 있는데 총 8,400톤의 밀이 비축돼 있습니다. 약 27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밀 자급률은 1% 안팎으로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해 사용합니다. 문제는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밀 가격이 요동칠 때 국내 가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산 밀 비축량을 늘리고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급률 개선을 위해 국내 밀 정부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매량은 작년에 8,500톤에서 1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 국제 밀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3월에 치솟은 뒤 안정세를 찾다 최근 인도 밀 수출 금지 발표 후 다시 오름세에 놓였습니다. 오는 3분기까지 국제 밀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식탁 물가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진 경유값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대책 요구가 이어져 왔었죠. 정부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리터당 50원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기간도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한 주유소. 경유 리터당 가격이 1,989원으로 휘발유 값보다 52원 비쌉니다. 이렇게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앞지른 건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운송, 물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새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먼저 현행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더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경유값이 이 기준 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리터당 60원인 정부 보조금이 110원으로 50원 더 늘어나는데 경유 100리터를 넣으면 기존보다 부담액이 5,000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간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보조금 확대가 바로 시행되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라는데 불만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지금 뭐 30%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직 크게 체감은 안 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또 그만큼 깎고 가서. 세계적으로 경유 재고 부족 현상도 심해지고 석유 제품 수급난도 이어지고 있어 경유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맑은 날이 길게 이어지며 대기의 건조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그 밖의 지역은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충남과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화재 위험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 전남과 경남,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는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출근길 무렵부터 퇴근길 무렵까지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한동안 깨끗한 공기에 야외 활동하기가 좋았는데요. 대기가 정체하면서 탁한 공기가 쌓이는 데다가
북의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내일과 또 모레 서쪽 지역의 공기는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쑥쑥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남부지방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